안녕하세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60대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뭐 하나 물려줄 것도 없이 변변치 않은 살림으로 여자 혼자의 몸으로 키워내는 게 쉽진 않았지만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우리 아들이 쓰러지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아들은 참 효심이 지극한 아이였어요. 그래도 엄마 혼자 몸으로 자기를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는 걸 알았는지 참 모든 거에 대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본 일 없이 아들에게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한국 최고의 의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서 당당히 의사 면허증을 취득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때 아마 내 생에 제일 기쁘고 행복했던 날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전 언제나 행복할 것 같았던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들이 잘 되었다며 다 같이 기뻐해 주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홀몸으로 키워낸 아들이 참 대견스러웠어요. 아들 또한 저에 대해 고마움을 아는지 저에게 늘 다정다감한 아들이었어요. 그야말로 행복했었죠. 고맙다. 이렇게 장성하게 자라서 의사가 됐다니. 엄마는 여한이 없어. 없는 집에서 공부하기가 여간 쉽지 않았을 텐데. 한 번도 불평불만 없이 이렇게 엄마에게 기쁨을 줘서 너무 고마워. 공부하느라 했었고 수고했어 우리 아들. 너무 고맙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걱정 마세요. 제가 더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2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아셨죠? 그동안 엄마 혼자 흘린 눈물 다 보답해 드릴 테니 진짜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셨죠? 아니다. 엄마한테 잘할 거 없이 너 인생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어려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주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많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살아. 알겠지? 엄마는 다 괜찮아. 엄마가 기뻐야 나도 기쁘지. 걱정 마세요. 이제 호강길만 걷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건강하시기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본인이 공부하기 힘들었을 텐데 저보고 뒷바라지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그 자리에서 호강시켜드린다고 하는 아들을 보니 너무 마음이 벅차오르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가고 아들과 저 이렇게 세상에 딱 둘만 남겨진 것 같았는데 모든 걸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의사로서 착실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의사가 되어 벌이가 많아지니 아들은 씀씀이조차 달라지더라고요. 매번 궁핍하게 살 필요는 없었지만 항상 비싼 한우집에 데려가서 밥을 사주고 언제나 고가의 명품을 휘두르고 다니더라고요.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한다지만 사실 엄마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도 있을 때 아껴야 하는데 라고요. 하지만 이런 마음도 잠시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저렇게 돈을 쓸까라는 생각도 들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려서 돈에 대해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 이제 성인이 되어 본인이 번 돈으로 저렇게 하고 싶은 걸 하는 재미에 빠졌다고 말이에요. 엄마, 이거 한번 잡숴봐요. 여기가 한우 오마카세라고. 정남동에서 제일 유명한 데야. 엄마 이런 거 못 드셔봤지? 아유, 이런 데 오면 엄청 비싼 거 아니야? 너 돈이 힘들게 번 건데 어떻게 내가 이런 걸 턱턱 얻어먹어? 엄마는 그냥 집 앞 갈비집에서 먹어도 좋은데 내 새끼 일한 돈 아까워서 어떻게 쓰냐? 응?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에이, 엄마한테 쓰는 건데 뭘. 그리고 아들 이 정도 버니까 너무 벌벌거릴 필요 없어. 이러려고 돈 버는 거잖아. 그래도 그렇지. 너 할 거 하는 거야 좋지만 엄마를 위해서 무리하지는 마.
알겠지? 엄마는 그냥 아들이랑 집에서 밥 한 끼만 먹어도 행복하니까. 혹시라도 엄마 때문에 막 이런 데 예약하고 그러는 거면 안 그래도 돼, 아들. 알겠지? 부담 갖지 마. 알겠어요. 이거 먹고 엄마 가방 하나 보러 가자. 엄마 가방도 별만치 않은데 내가 하나 사드릴게요. 그래도 의사 아들도 엄마인데 가방 하나는 기똥찬 걸로 메고 다녀야지. 그래야 아들 기도 사는 거라고. 알겠죠? 이거 받아줘야 해요, 엄마. 한사코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아들은 이런 걸 사 먹을 여유 정도는 된다며 밥을 사주었어요. 참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먹고는 처음 가보는 명품 매장에 들어가서 저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명품 가방을 사주더라고요. 고맙기도 했지만 걱정이 앞섰어요. 어려서부터 못 살았던 아들이 그래도 커서는 이렇게 한이 맺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만 했죠. 그런 모습을 보니 사실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어렸을 때 못 살았던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 엄마로선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들은 결혼을 하겠다며 예쁜 섹시한 명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첫눈에 마음에 들더라고요. 똑부러진 말투하며 총기 있는 눈빛, 우리 아들과 잘 어울리는 짝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대승씨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드려요. 혼자서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 존경스러워요. 에이, 존경은 무슨. 같이 일하는 병원 아가씨라고? 그래도 이렇게 잘 어울리는 한쌍을 보니 너무 마음이 좋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나도 시어머니는 처음 돼보니까 서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서로서로 조율을 하면서 지내보자고요. 네, 어머님. 제가 더 잘해야죠. 대승씨랑 앞으로 마음 맞춰 어머님한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걱정 놓으세요. 아이고, 얼굴도 이쁜데 마음씨도 참 곱네. 고마워요. 그래도 우리 대승이가 이렇게 커서 예쁜 아가씨도 데리고 오고 하니까 엄마로서 참 보람되고 기분도 묘하고 그러네. 나도 딸처럼 생각할 테니까 아가씨도 엄마다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줘요. 알겠죠? 아들이 데리고 온 며느리감은 참 똑부러지는 여성이었어요. 한눈에 마음에 들더라고요. 눈빛도 초롱초롱하고 성격도 밝고 싹싹하니 우리 며느리면 딱이겠다는 그런 느낌 말이죠. 그렇게 아들은 일사천리로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혹여나 한부모 가정이라 사돈들 집에서 저희 아들을 안 좋게 보는 건 아닌가 했지만 다행히 며느리의 집도 저희 아들을 참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엄마와 단둘이 사는데 의사까지 됐으니 아주 그 부분을 높게 산 것이죠. 하지만 결혼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놀랐더라고요. 아무리 어렵게 살았지만 한 번도 학자금을 밀린 적도 없으며 그 흔하게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저 제 몸 부서져라 아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생활비 명목으로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이 많은 돈을 뭐해서 쓸까 하면서 걱정도 되었고 의사벌이가 그래도 보통 월급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치스러웠나 하는 우려도 되었고요. 하지만 아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네가 대출이 뭐가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 너 벌이로 너 혼자 책임지기 충분하잖아, 응? 말 좀 해봐, 대승아. 아, 그냥 의사니까 이것저것 옷도 입어야 하고 후배들 밥도 사줘야 하고
뭐 등등 돈 들어갈 때가 많았어요. 체면이 있으니 아무렇게나 하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까 그냥 엄만 신경 쓰지 마요.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가 알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유, 큰일이다. 너 집 그거 대출하려면 그래도 신용이 깨끗해야 하는데 어쩌려고 그래? 민주도 아는 거야? 이거 큰일이야, 대승아. 장가도 안 간 놈이 이렇게 대출받은 게 많아서야 원. 어쩔라 그래? 엄마 가방 사주고 밥 사주고 다 이러는데 쓴 거지? 아휴, 내가 진짜 걱정이 된다. 어떻게 그런 걸로 이렇게 큰 돈을 써?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뭐 집이야 작은 월세 하나 얻어도 되는 거고 갚아 나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너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할래? 민주도 이 사실 알아? 민주가 알면 얼마나 놀라겠어. 어떻게든 갚아 나갈 수 있는 거야? 뭐 일단 월세 정도 얻어서 빚이랑 같이 갚으면 되고 민주한테는 제가 알아듣게 설명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설마 아들이 의사인데 여자 하나 못 먹여 살릴까봐 그래요? 엄마들 똑 부러지니까 걱정 마세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들의 안일한 태도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한 여자를 책임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겠다는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며느리는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결혼 후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갈 계획이었던 아들이었기에 아파트 대출을 받으려면 지난 대출금을 정리해야만 하더라고요. 아들은 오히려 아무렇지 않았지만 아들을 결혼시키는 부모 입장으로 많이 전전긍긍하게 되더라고요. 설마 이것마저 못한다면 사돈댁에서 얼마나 실망을 할까? 첫 출발부터 우리 아들이 단추를 잘못 깨는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한숨이 나왔죠. 가장 큰 걱정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아빠가 없어서 애가 저렇게 되었나 라는 마음이 가장 크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몸이 부서져라 뒷바라지 했어도 아빠가 없는 그 자리 결핍이 있었던 건가 하면서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고 말이죠. 그래서 전 결심했습니다. 그냥 아들의 빚을 정리해주기로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너 총 빚이 얼마야? 이제 결혼 준비는 해가는데 집마저 못 해간다고 하면 사돈댁이 얼마나 실망하겠어. 가뜩이나 이미 다 준비된 줄 아시는데 엄마한테 말해봐. 그 빚을 해결해야 아파트 대출을 어느 정도라도 받을 수 있지. 한 8천만 원 정도 돼요. 제가 갚을 수 있다니까요. 민주한테 잘 설명해서 빌라 같은 월세 구하면 돼요. 너 왜 이렇게 무책임하니?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일단 이 돈으로 지금 네가 있는 빚 싹 다 정리해. 알겠어? 엄마,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나신 거예요? 아니,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엄마 노후 자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너 주려고 모아뒀던 돈이야. 마음 같아선 집도 다 해주고 싶은데 엄마가 여유가 이거밖에 안 돼. 미안하다. 그래도 이걸로 빚이라도 해결하고 민주랑 살 집 대출 알아봐서 당당하게 결혼해. 알겠지? 그리고 앞으로 절대 생활비 명목으로 이런 무서운 대출 같은 거 받지 말고. 너 한 번이 무섭지? 이게 반복되면 그땐 파산이야. 알겠니? 엄마 말 명심해. 참 자식이 뭔지 그동안 안 쓰고 한 푼 두 푼 모아놓고 아들이 아파트 살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모아놨던 돈을 주었어요. 1억을 말이죠. 어차피 도와주려고 했으니
그게 그거라고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어요. 하지만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씀씀이가 커지니 나중에 결혼하고도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이에요. 전 당부를 해두었습니다. 엄마가 어차피 너 결혼할 때 조금 도와주려고 했던 자금이야. 이걸로 빚 다 청산하고 집 대출 받아. 그리고 이렇게 씀씀이 크게 살면 안 돼, 태승아. 사람은 어느 정도 본인한테 맞게 살아야지. 너 의사 돼서 아무리 벌이가 많아졌다고 해도 그렇게 무턱대고 쓰는 건 아니야. 알겠어? 엄마가 간곡히 부탁할게. 이제 착실하게 돈도 모으고 대출금도 갚고, 알겠지? 알겠어요. 뭐 감사해요. 제가 갚을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셔서요. 다신 실망시키는 일 없을 거예요, 엄마. 그래. 민주랑 결혼하면서 좋은 모습만 보고 싶다. 너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될 텐데 아무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저도 이번에 빚 무서운 거 알았으니까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저도 벌고 민주도 버니까 집 대출도 금방 갚을 거고요. 그 일이 그렇게 해결되고 아들은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신혼부부 청약으로 해서 잘 낙찰을 받았고 일사천리였죠. 이제 아들네에만 잘 살기를 바랐어요. 사실상 제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였죠. 그래도 며느라이가 참 싹싹하고 경우가 있던 아이였기 때문에 혼자 있는 이 시어머니 심심하거나 적적할까봐 주말에 자주 놀러오곤 했어요. 고마웠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가 우리 아들 옆에 있어준다는 것이 너무 고마운 일이었어요. 며느리는 참 인정도 많고 싹싹한 아이였거든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따분하시죠? 저희가 빨리 아이가 생겨서 손주 보는 낙이라도 있으셔야 할 텐데. 에이, 그런 걱정 말아라. 너희 바쁘고 그런데 뭐. 아이는 너희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절대 나 때문에 초조해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대승씨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요샌 아주 병원에서 산다니까요.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아휴, 그래도 힘들게 일하는 거니까 참아야겠죠? 어머, 그랬구나. 우리 세아가 심심하고 외롭겠다. 하긴 뭐 의사야 밤이고 낮이고 불러대면 나가야 되는 직업이니. 그래도 쉬는 날이면 꼭 나가서 데이트하고 그래. 너도 스트레스는 풀어야지, 안 그래? 대승이한테도 더 잘 일러두마. 다행히 며느리는 저를 엄마처럼 여겨주고 조잘조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며느리였어요. 저 역시도 이렇게 절 편하게 대해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는 며느리가 좋았어요. 그러던 중 한동안 쉬고 있던 틈에 예전 같이 일하던 언니에게서 제의가 하나 오더라고요. 지방에 한 큰 아파트 도배질 하는 건을 맡았는데 돈을 크게 쳐준다면서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아들을 키워오면서 도배질이고 남의 식당 일이고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그래도 사지가 멀쩡하니 한번 지방에 내려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여 언니의 말에 승낙했어요. 그리고 지방으로 당분간 내려가 있게 되었죠. 엄마 이번에 도배일 하나 맡아서 지방에 좀 가 있을 거니까 민주랑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올라오면 연락하마. 에이 엄마, 도배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얼마나 번다고. 고생하는 거 싫은데. 혹시 돈 모자라서 그래요? 도배가 보통 일이 아닌데. 아니야. 엄마 이렇게 지금 건강한데 한 푼이라도 벌어오면 좋지. 어쨌든 한동안 집에 없을 거니까
집에 들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랜만에 도배할 생각에 뭐 엄마는 좋다. 옛 추억도 생각나고 같이 일했던 아줌마들도 만나고. 걱정 마, 아들. 아들은 제가 지방으로 도배를 하러 간다는 말에 걱정을 하였지만 사실상 제 의지가 컸기 때문에 말리진 못하였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방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아파트 도배를 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힘들게 일을 하니 참 살아있는 보람도 느끼고 내가 이걸로 우리 아들 뒷바라지를 다 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편이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추억이 떠오르면서 말이죠. 그리고 몇 달을 열심히 일을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그래도 여윳돈을 조금 또 마련했다는 생각에 참 뿌듯하더라고요. 지방에서 다시 본집으로 올라오자마자 아들네가 보고 싶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둘 다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아들이야 바쁜 직업이다 보니 원래가 전화를 잘 받지 않았고 며느리도 이상하리만큼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들 녀석이 통 전화를 안 받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걱정돼 죽겠어.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아이인데 무슨 일이지? 에이, 신혼생활 재미 좋은가 보지. 너무 그렇게 전화하지 마. 다 큰 성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안 그래? 에휴. 하여간 아들 바보라니까. 그래도 아들 하나 그렇게 번듯이 키워놓으니까 얼마나 좋아. 지금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잖아. 에이, 번듯하다니.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뭐. 그래도 그렇게 봐주니까 고맙네. 어쨌든 올라가면 좀 가봐야겠어. 그래도 너무 신경 써버릇하면 며느리도 불편해할 거고 아들도 일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좀 참았습니다. 그러다 하도 연락이 되지 않아 산에 가서 봄나물 좀 많이 캐어 아들네 집으로 향했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며느리가 봄나물을 참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요. 오랜만에 아들네를 볼 생각에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으로 향했죠. 봄나물을 캐서 아들네의 집으로 향했는데 벨소리를 듣고 인기척은 있으나 대답이 없더라고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던 터라 정말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었거든요. 계속 인기척이 없자 전 결국 아들네 집 문을 열어보기로 했죠. 예, 대승아. 민주야, 안에 있니? 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봄나물 좀 캐왔는데 문 좀 열어줄래?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제 말에도 아무 대꾸가 없었고 전 아들네의 집에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갔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순간 며느리는 세상에 지친 표정으로 절 보고 있었고 아들은 방에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몇 개월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가늠을 할 수 없었거든요. 너무 놀라 아들 방에 들어가 보니 못 본 사이 건장했던 아들이 50kg 갈비씨로 변한 채 울부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드는 생각이 며느리가 원망스럽더라고요. 다 나가란 말이야. 다 필요 없어. 망했어, 내 인생. 당신도 엄마도 그냥 제발 나 좀 내버려둬요.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미, 네가 어떻게 이래? 응? 대승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말 좀 해봐. 나가요, 나가. 다 필요 없어. 민주 너도 엄마도. 내 인생 이제 망했어. 망했다고. 이제 난 끝이야, 정말.
제가 이렇게 놀라서 며느리를 쳐다보고 물어보고 있는데 며느리는 피식거리며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 화를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뺨따기를 치려는데 며느리가 뱉은 딱 한마디, 정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았죠. 어머님 아들, 모든 게 다 가짜예요, 가짜. 알아요? 의사도 가짜. 제가 속았다고요. 어머님이 지금 화낼 입장이 아니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면 대꾸도 안 하겠어요. 지금 몇 달째 정신도 못 차리고 저러고만 있어요. 알아요? 분한 건 나라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속았다니? 아니 의사가 가짜라고? 네가 말해봐라, 어? 대승이 네가 말해보렴.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예요. 여태까지 서울대 의대며 의사일이며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주식이랑 코인으로 그동안 돈 벌어왔고 그게 안 될 때마다 대출받아가면서 생활했던 거고요. 생활비를 하도 안 줘서 캐대니까 결국 이 꼴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 집 넘어갔어요. 이 사람 대출비도 여태까지 못 내서 경매로 말이에요. 지금 울 사람이 누군데 본인이 다 잘못해놓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식만 들여다봐요. 알아요? 아, 저 진짜 어쩌면 좋아요? 순간 며느리의 말에 머리가 새하얗게 질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제 아들에게 뺨을 올려다 붙였습니다. 아들은 망연자실해 있다가 제가 뺨을 올려다 붙이니 놀란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전 아들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단 한 번도 손찌검한 적 없이 키운 아들이었지만 내가 너무 오냐오냐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이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없는 살림에 너 하나 보고 여태껏 살았어. 너 의사 되라고 한 번도 강요한 적 없다. 처음부터 그럼 다 거짓이라는 거니? 난 이제 사는 의미가 없다, 더 이상. 내 아들이 여태까지 모든 게 다 가짜였고 지금 허황된 꿈을 쫓으며 살아왔다는 거니? 주식이다, 코인이다. 참 엄마가 할 말이 없어.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어? 엄마는 못 살아, 이제. 사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죄송해요. 정말 호강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처음에 정말 작은 돈으로 자꾸 큰 돈을 벌다 보니까 의대고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았어요. 투자만 잘하면 이렇게 턱턱 큰 돈이 생기니 민주한테도 잘해주고 싶었고 엄마한테도 효도하고 싶었어요. 그런 핑계 대지 마. 편하게 돈 벌고 싶었던 거겠지. 넌 엄마를 기만했고 민주도 기만했어. 알아? 너 하나만을 바라보는 우리 두 사람을. 엄마 너 용서 못한다 절대로. 이제 내가 누굴 믿고 사니? 민주야, 미안하다 정말. 내가 널 볼 낯이 없어, 어? 전 이 말을 끝으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갈비씨가 된 아들은 저를 붙잡으며 말리더라고요. 며느리도 옆에서 울고만 있고요. 그리고 아들은 무릎을 꿇고 저와 며느리에게 사죄를 하더라고요. 그날 아들은 만신창이가 된 채 저희에게 모든 걸 고백했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절대 아들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어린 시절 내가 뭘 잘못해 주었길래 이러고 있는 것인가 하고 정말 마음이 찢어졌죠. 그리고 정리를 했어요. 착하디 착한 며느리는 이걸 다 알고 있음에도 모든 걸 용서하고 같이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받은 배신보다
하고 싶은 사랑이 크다고요. 그럼에도 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할 시 며느리는 가차없이 떠날 거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사실 이걸 다 견뎌낼 힘도 전 없더라고요. 이 사람 원망스럽지만 이 사람이 의지만 있다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어머니.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민주 놔주고 다시 시작해. 그리고 공장 일이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거건 너 혼자 힘으로 이거 다 갖고, 알겠어? 엄마한테 의지하지 마라, 이제. 그때도 내가 돈을 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그 돈으로 또 빚 갚고 주식했지? 아, 정말 할 말이 없다. 죄송해요. 다시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나요, 엄마. 어쩌면 좋아요, 네? 무섭고 두려워요. 나약한 것. 너를 내가 그렇게 키웠어? 그래, 내 잘못이지 누굴 탓해? 내가 널 잘못 키운 내 잘못이야. 내가 살아서 뭐해? 어머님, 같이 힘으로 헤쳐나가고 싶어요. 처음에 너무 원망스럽고 화도 났지만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요, 어머님. 내가 어떻게 너한테 도와달라고 하니? 무슨 낯으로, 어? 내가 죄인이야, 정말. 널 볼 낯이 없다. 다 내 잘못이지. 아들 하나 없는 셈 칠 거야. 그러니까 너 모든 거 다 갖고 다시 제자리 찾으면 연락해. 아니, 안 해도 된다. 다신 엄마 볼 생각 마. 다신 안 봐도 좋아, 엄마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었다. 사는 낙이 없어졌어, 알아? 민주야, 너한테도 너무 미안하다. 엄마, 저도 이러고 싶지 않다고요. 저도 힘들다고요. 제가 혼자 잘 살려고 그런 거겠어요? 다 같이 잘 살자고 그런 거지. 정신 못 차렸어, 너. 피땀 흘려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그저 앉아서 그러고만 있었으니 엄만 너무 실망이야, 정말. 이 말을 끝으로 전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향했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독하게 먹기로 했죠. 며느리에게 미안하지만 전 아들을 다신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부부가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정말 신경을 끄고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암흑 같았어요. 살아서 뭐하나 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그리고 제 자신을 자책하는 한 해 한 해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로부터 6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초인종 벨이 울리더라고요. 인적이 드문 저희 집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까지 방문을 했더라고요. 아주 신수가 환해진 채로요. 그리고 바로 현관에서 아들은 무릎을 꿇었고 저에게 싹싹 빌며 말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시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그날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 식구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조차 응어리가 풀리더라고요. 다신 안 보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 제가 여태까지 아들네를 참 많이도 기다리고 있었구나 싶기도 하면서 마음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민주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저희 이제 많이 자리 잡았고 여기 엄마 손자예요. 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대승씨 많이 정신 차렸어요. 아이 가지고 바로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성공해서 찾아오고 싶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면목 없어요.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마음고생은 네가 더 많이 했지. 미안하다, 내가 너 하나 도와주지 못하고. 너한테 제일 미안해. 연락도 못했다 그래서. 아들이야 안 보면 그만이지만 너한테 내가 체인이니 어떻게 연락을 하겠어, 안 그래? 정말 미안하다. 고생했어, 민주야. 고맙다. 참 착한 며느리는 아들 곁을 떠나지 않고 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줬더라고요. 아들은 일용직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 나갔다고 했어요. 며느리 말로는 이것만이 엄마와 며느리에게 속지 않은 길이라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음식 솜씨가 좋은 며느리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한다고 해요. 다행히도 분식집이 너무 잘 되어서 아들과 며느리는 눈꼴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했죠. 참 6년 만에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북받쳐 오르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사이 아들은 다시 살도 많이 붙었고 얼굴이 지난번보다 더 밝아지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아들도 본인의 아들이 생기니 예전에 하던 주식이니 코인이니 다시 거들떠보지 않고 하루하루 피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돈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엄마, 이거 그때 엄마가 처음에 결혼할 때 도와주셨던 돈이에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죠. 참 허황된 꿈만 쫓아 이렇게. 다신 그런 거 안 해요, 정말. 정신 차렸어요. 엄마랑 연락 안 하고 지내는 세월 동안 제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나 싶더라고요. 민주한테도 엄마한테도 늘 제 인생은 거짓이라 두렵기만 했는데 이제서야 모든 거에 떳떳해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엄마. 정신 차렸어? 아, 고맙다. 그러면 됐어. 엄마가 모질게 떠나서 마음 아팠지? 그래도 고생했어. 이렇게 제자리 찾기까지 힘들었을 텐데 민주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 너무 고맙다, 우리 아들. 그리고 이 돈은 민주한테 주마. 민주야, 고마워. 정말 고맙다. 지켜보는 네가 힘들었을 거야. 그냥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 아, 어머님, 아니에요. 이 큰 돈을 무슨 저를 주세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대승 씨 사랑해서 옆에 있었던 건데요, 뭐. 아니야, 받아둬.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알겠지?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쁜 손자까지. 아휴, 고마워. 참 다사다난했던 인생이었죠.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얼마나 죄책감이 드는지 그 길을 바로잡아 줄 수 없음에 더욱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정말 실패작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참 그래도 모든 걸 제자리에 찾았다고 생각하며 안도하고 지낸답니다.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었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나약한 아들 옆에서 정말 도와줘서 고맙기도 하고요.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지 항상 그 생각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얼굴이 편안해진 아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마음이 편해지는 하루하루랍니다. 돌이켜보면 쉽지 않았던 내 인생.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편안해졌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아들 때문에 살고 아들 때문에 웃고 아들 때문에 울었던 인생. 이젠 모든 것이 편안해졌으니 조금은 저를 위해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말이죠. 이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참 삶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지만 여러분들도 분명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루하루 희망찬 나날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며 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딸의 결혼을 위해 상견례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딸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었는데 모든 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 자리에서 사건이 터진 이후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저와 제 딸을 두고 먼저 떠난 남편이 상견례 자리에 있었다면 상처받는 일도 없었을 텐데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저와 제 딸은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이 좀 안 좋다 보니 저희 가족을 더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사건의 시작은 제 딸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남자를 데리고 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얼굴을 마주했을 때 예의 바르고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게 저에게도 느껴져서 결혼을 허락해 줬어요. 저도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제 딸이 좋은 남자 만나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 저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는 모습보단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죠. 딸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저는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 생활에 제가 걸림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9년 전에 몸이 좀 안 좋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길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었어요. 약간 감기 몸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잠만 자면 베개가 흠뻑 젖을 정도로 식은땀이 나서 몸이 좀 처지더라고요. 그런데 검사 결과 단순 몸살일 거라 생각했던 말과 다르게 의사의 말은 제 예상을 벗어났어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진단이 나왔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덜컥 겁이 났고 딸과 함께 시간을 내서 병원을 가게 됐었는데 정밀 검사 결과 충격적인 진단 결과가 나와 버렸네요. 복강 내 림프종 혈액암 3기 판정이 내려졌고 서둘러 입원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통증이 없었는데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엄청난 절망으로 다가왔어요. 의사가 내린 진단의 암은 다른 암과 달리 주된 치료가 수술적 절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치료 결과 또한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권장했어요. 그 시기가 저희 가족에게 정말 힘들었던 건 경제적인 것도 있었지만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태였는데 저에게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자 대학 생활하던 딸은 멘탈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한동안 정상적인 학교 생활은 불가능했었어요. 그리고 학비를 벌어다 줘야 하는 저로서도 앞이 막막했었습니다. 서울대를 진학 중이었던 딸이 저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무너지게 하고 싶지 않아 항암 치료보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를 남은 시간 몇 푼이라도 벌어 학비를 대주려고 항암 치료를 거부했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딸은 적극적으로 입원을 하길 권했어요. 저까지 세상에 없으면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면서 옆에 머물러 주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딸과 오랜 시간 대화를 이어나가면서도 고생할 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지만 한편으론 험한 세상 혼자 남겨두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옆에 있어주면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 결혼해서 외손주 낳는 모습까지 보고 싶었던 저에게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저에게 걸린 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만큼
치료받는 걸 결정하게 되었네요. 재산이 많지 않았던 저희 가족은 생활 방식을 바꿔야만 했어요. 딸과 함께 살았던 집을 처분해서 치료비를 만들어 충당하고 딸은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죠. 공부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에 항암 치료받는 저도 간호해주면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살아갔었는데 정말 다행이었던 건 딸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기쁜 소식 또한 듣게 되었고 제가 받는 스트레스 또한 줄어들면서 치료받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다 보니 제 병도 어느새 조금씩 좋아지게 되었고 정말 다행히도 의사에게 긍정적인 말도 듣게 되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완치 판정을 받게 되면서 간절히 바라던 퇴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 년간 통원 치료를 통해 몸 상태를 꾸준하게 확인한 결과 재발은 더 이상 없었지만 꽤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항암 치료로 인해 몸이 약해진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예전처럼 체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 쉽지 않더군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었는데 또 다른 고민거리들이 제 발목을 잡기 시작했죠. 건강을 되찾고 퇴원만 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많이 달랐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항상 딸에게 짐이 되는 존재인 것 같아 너무 미안했었는데 서울대를 졸업한 딸은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면서 그동안 자기를 키워준 거에 대해 보답하며 살아가겠다고 안아주었네요. 엄마로서 많이 부족한 저를 위해 딸은 9년 동안 아픈 엄마 봉양하며 지금까지 희생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 결혼까지 약속했는지 저에게 인사까지 시켜주었죠. 같은 대기업 회사에서 다니는 직장 동료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는데 예비 사위는 상당히 예의 발랐고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예비 사위와 좋은 시간 보낸 이후 상견례 일정까지 잡혔었는데 딸의 얼굴이 어느 순간부터 그늘져 보이길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별일 아니라며 말을 흘려 넘겨가려 했어요. 말을 하지 않으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걱정이 됐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길래 일단 넘기고 약속된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신경이 쓰이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면 서로 의논하고 헤쳐나갔기 때문에 딸이 먼저 말해주기 전까진 기다려줬는데 상견례 자리에 양가 집안 서로 얼굴을 마주한 순간 딸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마주보고 앉아있던 안사돈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그동안 딸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이 자리까지 나오긴 했지만 아직 결혼에 대해 확실하게 정한 건 아니니 저희 오늘 진지하게 대화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바깥 양반이 일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먼저 식사하라니까 일단 저희 먼저 먹고 있죠. 지금 내 아들 결혼 문제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입맛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뒷말이 나오지 않겠죠? 음식이 세팅되기 전에 제 생각부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따님이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대충 듣긴 했지만 그동안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었다면서요. 제가 듣기론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인 지 얼마 안 됐다던데 그럼 실례지만 재산도 많진 않겠네요. 뭐가 있어야 결혼식을 할 텐데 딸랑 며느리 몸뚱이 하나 들어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기본적으로 오고 갈 예단 문제는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집안은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체력도 뒷받침되어 있고
결혼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지만 따님은 대기업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놓은 재산도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암이 완치됐다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보통 암이 완치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10년 안에 면역 체계가 무너져 또다시 재발한다던데, 그런 병원에 다시 입원해서 항암 치료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제 아들이 고생할 게 눈에 훤한데 굳이 결혼을 허락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 댁 따님을 며느리로 받아줄지 결정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 문제는 저랑 어제도 한참 동안 대화로 풀어나갔잖아요. 어제 얘기가 전부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또 번복하시는데요? 무조건 결혼은 한다고 했잖아요. 결혼이 너 혼자 좋다고 해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야. 나도 어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결혼이 너한테 득이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나왔다.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왜 하필 쟤야? 조건 좋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쟤랑 왜 결혼을 해야 되는 건데? 대기업에 같이 다니면 급이 같아질 줄 아는데 태생부터가 전혀 다른 집안이야. 내가 항상 입이 닳도록 얘기했지. 사람이 좋아야 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집안의 재력과 어떤 가문인지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 나는 쟤가 썩 좋아 보이는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보통 여자들과 다르게 얼굴이 너무 그늘져 있잖아. 남들한테 에너지를 주는 얼굴이 아니라 길을 빠져나가게 하는 얼굴인데 뭐가 좋아서 남은 인생을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엄마가 알아본 여자들 중에 선택하면 안 되겠니? 엄마는 우리 아들이 잘 되길 바라지. 불행한 길을 걷게 하고 싶진 않다. 어느 부모든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 말 듣고 이번만큼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애비도 없이 큰 물건이면 정상이겠니? 엄마도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한 거니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다 들으셨죠? 제 생각이 어떤지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서로 초면인 자리에서 제 딸에게 아비도 없이 큰 물건이라고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제 딸과의 결혼을 반대한다면 좋게 상황을 마무리 지어도 될 법한데 굳이 상처되는 말들을 꺼내서 아픔을 주면 속이 후련하세요? 방금 한 말은 저와 제 딸도 충격이긴 하지만 그쪽 아들이 받을 상처도 상당하지 않겠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속에 있고 아직까지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자기 엄마를 얼마나 실망스럽게 생각할지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으니 더 이상 있을 필요도 없겠네요. 예비사도는 팔짱을 낀 채 저와 제 딸을 노려보며 상견례 자리에서 빨리 나가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왜 아침부터 그늘진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예비사돈의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슬퍼하는 제 딸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어차피 좋아질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서 둘의 결혼을 막았으면 그걸로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지. 예비사돈은 저와 제 딸에게 절대로 해선 안 될 한마디를 뱉었고 참았던 딸의 감정이 터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저런 저급한 집안을 데려올 생각은 꿈에도 마라. 애비 없는 집안에서 자란 제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줄 아니? 서울대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줄 아나 본데? 보이는 껍데기는 바뀔지 몰라도 집안은 절대 바뀌지 않는 법이야.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거지 집안인데 대기업 취직해서 돈 몇 푼 번다고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
태생이 좋은 집안을 선택해라. 그래야 나중에 아이를 가졌어도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저 집안 자체를 봐라. 애비는 사고로 죽었고 그 어미는 암투병까지 병력이 있었다잖아. 이런 악재가 많은 집안과 살면 우리 집안에도 안 좋은 기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저 집안 때문에 무너질 수야 없지. 너희 아버지 오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독한 말을 뱉은 건 엄마가 너희 아버지랑 생각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알지? 어차피 내 말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너희 아버지도 충분히 이해해 줄 거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건 어머니는 정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뭔데 내 인생길을 가로막으려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오래 봐왔지. 어머니는 잠깐 본 걸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상대방의 기분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막말을 쏟아낼 수가 있어요? 싫은 걸 억지로 받아줄 순 없잖니? 네가 마음에 든다고 엄마까지 마음에 들어야 하니? 내 남은 인생 얼굴 붉히면서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이럴 바엔 어머니가 없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뻔했어요. 어머니도 정상은 아니었잖아요. 병은 달랐어도 아픔은 같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네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망쳐놓으면 저도 더 이상 얼굴 보며 살아갈 수 없어요. 어머니 얼굴 보기만 하면 저 사람한테 상처 준 게 생각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도 그만 나가볼게요. 앞으로 혼자서 평생 원하는 대로 살아가세요. 새롭게 태어났을 때 저와 했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나는 오로지 네가 행복하길 바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뿐이야. 결혼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단순한 감정에 이끌려 하는 결혼을 했다가 남은 인생 망치고 싶니? 엄마가 다시 새 삶을 얻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 내 아들의 인생은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 좋은 집안의 여자 만나서 앞으로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다고. 그런데 보잘것없는 거지 같은 집안의 여자를 데려왔는데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니? 내가 상상했던 재력 있는 집안의 며느리감이 아닌 밑바닥 인생만 살아가면서 자식 하나 대기업 겨우 보내 입에 풀칠할 정도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의 딸을 데려왔을 때 엄마가 얼마나 실망스러워할지 너는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 지금은 네가 전연에 대한 감정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엄마한테 서운할 순 있겠지만 나중에 능력 좋은 여자 만나면 엄마 말 듣길 잘했다고 생각할 거다. 그때 분명 엄마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 잠깐의 아픔 때문에 엄마와 연을 끊겠다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야.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인생 고쳐보려고 접근한 사람들이라고. 저기 아줌마, 말이 정말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막말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아줌마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저 사람한테까지 상처를 주면서 우리 결혼을 반대하는 건데 나도 이런 기분으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 갑자기 이게 웬 소란이야? 내가 잠깐 늦게 왔다고? 벌써 일을 저지른 거야? 당신 나랑 어제 대화한 거 벌써 까먹은 거야? 좋게 넘어가기로 했잖아. 예비 사돈어른이 바쁜 일정이 끝났는지 상견례 자리에 급하게 들어오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전날의 예비 안사돈과 결혼 문제 때문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것 같긴 했지만 예비 사돈어른과 했던 약속과는 다른 전개로 흘러갔는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희 가족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상황을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예비 안사돈이 바깥소돈의 말을 싹둑 잘라버린 뒤
또다시 저와 제 딸에게 상처되는 막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수습이 되긴 힘들어 보였고 제 딸도 결혼할 마음이 떠났는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예비 안사돈이 저희를 보고 뱉은 마지막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떠올라 결국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먼저 떠난 그 댁 부근의 신장이 나한테 올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따님이 우리 가족한테 과거에 대한 얘기했을 때 너무 놀랐었네요. 한국 현행법상 기증자와 수혜자가 서로의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죠? 사고로 내사 판정받은 부검께서 기증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신장 이식을 받을 차례였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그분에 대해 고마움에 잘 살고 있었는데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본인 아빠가 사고로 떠난 뒤 장기 기증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기증받았던 날과 비슷한 시기더라고요. 이 사람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봤었고 고마운 마음에 장기 기증원에 보냈던 서신이 있어서 그런 편지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매년마다 편지를 받았던 적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부군께서 나에게 신장을 이식해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무작정 결혼을 성사시켜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내 아들의 결혼은 현실인데 뭣도 없는 거지 같은 집안에 내 아들을 보내면 이런 사실을 상대편에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고 그럼 나는 평생 고개 숙이면서 은인 떠받들듯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불편한 길을 선택하겠어요? 기증해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저는 따님을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집안을 원한다고요. 딸과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들어서 엄청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예비사이도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는지 경악을 했어요. 그런데 예비 안사돈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바깥사돈이 예비 안사돈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저희 남편의 신장이 아니었다면 벌써 떠났을 사람이 감사한 줄 모르고 생명 좀 연장됐다고 막말을 퍼부으면 되냐고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좋은 뜻에서 남편의 장기를 기증했는데 이런 상처로 돌아오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매년마다 장기 기증원에서 저희 앞으로 편지를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편지를 받은 시기는 저희 남편이 기증했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을 잊지 않고 감사함을 기억한다면서 장문의 편지를 받았었죠. 예비 사돈어른은 제 딸이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자기 아빠가 어떤 삶을 살다가 떠나게 되었고 기증까지 했었다는 말을 했을 때 예비 안사돈이 신장 이식을 받았던 날짜와 비슷하게 떨어져 그렇게 감사함의 편지도 보내는 사람들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제 딸이 매년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저희 남편이 신장을 기증해 줬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사돈어른은 당연히 제 딸과 예비 사이의 결혼을 허락했지만 안사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던 거였어요. 나중에 안사돈이 저희 남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금전적인 요구를 해올 거고 더한 것도 요구할지도 모른다면서 저희 가족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증을 선택했을 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는데 이런 문제로 결혼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먼저 떠난 남편이 너무 불쌍했고 좋은 마음에 기증을 해줬던 거에 대해 후회가 밀려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 버렸습니다. 안사돈은 사돈어른한테 뺨을 맞게 되자 분노를 표출했고 저희 가족에게 막말을 더 쏟아내 버렸어요.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자기 아들의 결혼은 별개 문제라면서 다시는 자기 아들 볼 생각하지 말라며 단호하게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예비 사위는 자기 엄마에게 많이 실망을 했는지 2번 다시 찾지 않겠다며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안사돈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군요. 그제야 안사돈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나왔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와 딸은 남편의 기증을 후회했어요. 사돈어른은 저와 제 딸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했던 일이 저희 가족에게 상처로 되돌아오게 될 줄 몰랐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자 과거의 선택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사돈어른은 안사돈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했지만 자기는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자기 잘못은 없다는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제 딸이 분노해 버렸습니다. 예비 안사돈에게 자기 아빠의 신장을 다시 되돌려 달라면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네요. 우리 아빠가 당신 같은 인간을 위해 기증을 해줬는지 알아? 당장 내놔. 우리 아빠의 신장이 당신 몸속에 있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게 싫으니까 당장 내놓으라고. 이미 나한테 들어온 걸 어떻게 돌려줘?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이런 걸로 돈 뜯어내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한테 기증해줬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이걸로 엄청 부려먹으려 했겠지? 나는 그 꼴 절대 못 보지. 평생 고개 숙이며 사는 거 나는 용납 못한다고. 거지 같은 것들이 신장 하나 줬다고 어딜 붙어먹으려 들어? 내가 당신한테 뭘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밖엔 없었어. 그리고 우리 아빠 기증은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와 한 것뿐이었다고. 어딘가에서 우리 아빠가 누군가의 삶을 도와주고 내 곁에 머물러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는데 당신 같은 사람한테 갈 수도 있다는 걸 지금까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내가 너무 병신 같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는 법인데 우리 아빠인 신장이 당신한테 갔다는 게 너무 아깝고 과거의 선택이 후회스러워. 당신같이 파렴치한 인간은 우리 아빠 신장으로 행복해질 권한이 없는 사람이야. 딸은 예비 안사돈에게 자기 아빠의 신장이 있다는 게 소름 끼치게 싫었는지 분노를 표출했고 사돈어른이 제 딸을 겨우 진정시켜 떨어뜨려 놓은 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저희 가족은 집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파투가 나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을 시점에 예비 사위가 사돈 어른과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딸은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하길래 제가 얼굴을 마주했는데 예비 사돈 어른이 자기 아들과 결혼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자리에는 오지 않았지만 안사돈도 허락을 했다면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전에 있던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예비 안사돈이 왜 갑자기 결정을 바꾸게 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거절을 하게 되었네요. 대충 상황을 보니 예비 사위와 사돈 어른이 안사돈과 연을 끊겠다고 하자 어거지로 허락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제 딸이 들어가는 순간 불행이 시작이 될 것 같아 거절을 하게 됐습니다. 제 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 제 딸은 2번 다시 찾아오지 않길 바랬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예비 사돈어른과 사위는 충분한 시간을 줄 거고 기다려 줄 테니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 달라고 했지만 저희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 남편의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했을 때 기증받을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분명 그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제가 좋은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라 이식받을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일 거라고 혼자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몰상식한 사람한테 남편의 신장이 갔다는 게 아깝긴 하지만 어차피 지나간 일 후회받자 뭐 하겠어요.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안 좋은 생각을 해봤자 우울하기만 할 것 같아 최대한 좋은 쪽으로만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모든 상황 끝났고 저와 제 딸의 앞날만 보려고요. 이번 계기로 인해 저와 제 딸은 서로에게 더 많은 걸 의지하게 되었지만 딸이 하루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그 집안 소식을 딸을 통해 듣게 됐는데 남편의 신장을 받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신장 면역 반응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병원에 다시 입원을 했다고 하네요. 신장 이식을 한번 받게 되면 평생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식받은 신장이 10년 이상 되면 수명이 거의 다 돼서 면역 거부 반응이 갑자기 생겼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갈 때가 되면 가겠지만 저희가 받은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난다 해도 제 딸과 결혼을 진행시키고 싶지는 않네요. 비록 이번 결혼은 실패했지만 더 좋은 사람이 찾아오겠죠.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격려적인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었는데 한순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남편이 제 곁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는 한 25년 정도 되었는데요. 20대 초반인 젊은 나이에 만나서 양가 부모님 결혼 허락을 받고 앞만 보며 달려왔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재산이 많지 않은 저희 집안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처음엔 반대를 했었지만 남편의 확고한 결정에 시부모님께서도 마지못해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어떻게 지나갔을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고 딸 하나 낳아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의 등살에도 남편과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저를 인정해 주실 거라 생각해 서럽고 상처받았던 적들도 정말 많았었지만 전부 참아왔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도 많이 흘렸었는데 매도 맞으면 적응이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댁의 모진 말들도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더군요. 한기로 흘러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걸 터득하게 되었던 거죠. 무조건 시부모님이 하는 말씀에 토달지 않고 네라고만 대답한다면 문제될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항상 얼굴만 보면 잡아먹을 듯이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던 시모도 오뚜기 같은 저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30대까지는 시부모님의 말에 굽신거렸었는데 40대가 넘어가면서 저도 어느 정도 머리가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부모님이 예전과는 다르게 작아 보여서 그런 건지 처음에는 무섭게 다가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린아이가 생떼 부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불쌍해지면서 안타깝게 느껴졌고
저 또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시부모님의 말을 받아칠 정도로 성격도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숱한 역경을 이겨내며 남편과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찾기 위해 달려왔었는데 전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무방비 상태에서 남편이 제 손을 놓고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빚도 없이 아파트 하나 장만해서 제 딸도 유학까지 보낼 정도로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배달을 하러 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죠. 저희 부부는 구두방을 운영했었는데요. 단골 손님이 수리를 맡겼던 구두 손질이 끝나서 손님께 찾으러 오시면 된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당장 신어야 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배달을 부탁했었어요. 보통은 배달 대행을 불렀을 텐데 단골 손님이라는 이유 하나로 남편이 직접 배달을 하게 되었죠. 당연히 별일 없을 줄 알았었고 동네 근처라 금방 다녀올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때 저에게 다녀오겠다며 웃어주었던 모습이 마지막이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교통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다는 전화에 급하게 병원을 찾았지만 남편은 저와 작별 인사조차 나눌 시간도 주지 않고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지 않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오열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시댁 식구들이 병원으로 달려오더니 어떻게 된 건지 이유도 물어보는 게 아닌 병원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시모의 거침없는 행동에 비명을 지르며 힘겹게 뿌리쳤고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이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세상 떠난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지켜봤었기 때문에 남편의 고생을 시모도 전부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머리채를 잡는 건 너무하다고 느낀 저는 그동안 화 한 번 안 내고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던 분노가 결국 터져 나왔어요.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다. 쥐뿔도 없는 집안 탓에 지금까지 죽어라 고생만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건데 네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이게 제 탓이라고요? 이 사람이 돈을 악착같이 벌었던 이유가 뭔데요? 빈대처럼 들러붙어서 어떻게든 베껴 먹으려고 항상 잔머리 굴린 어머님이 제일 문제 아니에요? 저희 좀 편하게 먹고 살고 싶어도 어머님이 돈 버는 족족 찾아와서 이 사람을 따로 불러 항상 뜯어갔잖아요. 저랑 결혼해서 이 사람이 고생하는 거라며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시도 때도 없이 돈 뜯어가지 않았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난리치고 싶은 거. 그동안 상아 아빠가 참아달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모른 척 했던 거라고요. 제가 끼어들면 무조건 집안 싸움 나게 되는 일이니까요. 어머님만 돈 뜯어갔어요? 아버님도 똑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서방님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가족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냐고요. 나 참, 아주버님이 원해서 한 거잖아요. 안 빌려주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 건데 왜 이 사람 탓을 하세요? 그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봤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어찌됐든 아주버님이 세상 떠났으니 앞으로 형님이 아버님, 어머님 모셔야 하지 않겠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래, 둘째 너 말 한번 잘했다. 당연히 그래야지. 내 아들 데리고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세상 떠난 내 아들을 대신해서 그동안 받아왔던 것만큼은 해줘야 하지 않겠어? 자식이 떠난 아픔이 얼마나 큰데? 돈이 문제야?
이 정도로 끝내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 누구 때문에 내 아들이 떠났는지 평생 죄책감 느끼면서 살라고? 정말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눈 감은 이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이 하고 싶어요? 결혼 초에 저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땡전 한 푼 지원해주지 않았었고, 저희 둘이 풀 대출 받아 집 하나 구해서 보란 듯이 잘 살아보겠다고 이악 물고 지금까지 버텨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돈 뜯어낸 게 누군지 제가 두 눈으로 전부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보고 지금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이어받으라고요? 당신들이 이러고도 가족이야? 세상 떠난 이 사람 앞에서 돈 얘기 말곤 할 말이 없는 거냐고. 아픔보다는 돈 줄 사람이 없어진 게 마음이 아픈 거겠지. 더 이상 당신들과 연관 짓고 싶지도 않고 이 사람이 힘들게 땀 흘려 번 돈 단 한 푼도 줄 수 없으니까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당장 나가세요. 본인들 욕심만 채우려는 당신들 때문에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거라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더는 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불안감 때문인지 슬픔은 잠시였을 뿐 저에게 돈 말고는 다른 얘기나 위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해왔던 것만큼 제가 두 발로 뛰어서 시부모님이 그동안 받아왔던 것만큼은 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을 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었죠. 제가 이성을 잃어 난리를 치자 평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신나간 여자처럼 보여서 놀랐는지 자리에서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아예 집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뒤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 소식을 해외에서 유학 중인 제 딸에게도 알리게 되었어요. 중요한 시기였던 제 딸한테 정신적 충격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이 됐었지만 장례식은 와야 할 것 같아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남편의 장례식인데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서로 조심해야 될 상황에 되려 장례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 말 안 들려요? 장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부의금 하면은 왜 손을 대는 거예요? 이러려고 연관도 없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왜 연관이 없어? 오고 가다가 만났던 사람들인데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돈을 내가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 이것도 내가 일일이 다 전화했으니까 내 얼굴 보고 와준 건데 당연히 부의금함에 있는 내 몫은 챙겨가는 게 맞는 거잖니.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도 엄마한테 마지막까지 효도하고 떠난 거 봐라.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야. 정신적으로 힘든 거 그래도 내 지인들이 위로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부의금도 없었으면 나는 벌써 실신했을 거라고. 당신 은근슬쩍 내 지인 거 챙겨가는데 돈 문제로 얼굴 붉히지 말자고. 당신 지인들 거만 챙기면 되지. 왜 내 걸 눈독 들여? 뭐야? 한두 개 가져간 게 아니네. 얼마 전에 당신이 나한테 돈 빌려갔잖아. 하도 안 갚아서 오늘 좀 가져가겠다는 건데 왜 다시 도로 가져가? 여기서 계산 끝내면 좋잖아. 일단 누가 왔고 얼마를 했는지 내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집에서 줄 테니까 일단 돈부터 챙기라고 몇 번을 얘기해? 너는 몇 명 안 왔니? 제 지인들은 많이 바빠서 생각보다 적게 왔어요. 이걸로 만족해야죠. 볼일 대충 끝났으면 저는 집에 잠깐 들렸다 다시 올게요. 내일도 있잖아요. 그래도 장례식 가는 동안 뽑아 먹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뽑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장례 끝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단 전화 한 통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내야죠. 예, 여기 있는 부의금 중에 너랑 내 아들 보고 온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내가 다 가져가도록 하마. 원래 오늘이 용돈 받는 날인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이거라도 챙겨가야 하지 않겠어? 너희 시애비랑 알아서 나눠 가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내일부터 들어오는 부의금으로 장례식 비용 처리하면 되잖아. 거기에서 내 사람들 건 빼고 너 보고 오는 사람들 걸로 처리한 뒤 남은 건 자비로 알아서 해결하거라.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설명해주는 시애미가 어디 있니? 돈 때문에 하도 신경을 많이 썼더니 배고픈데 한 숟갈 뜨고 들어가야 되겠다. 당신이 운전할 거지? 육개장엔 소주를 안 먹을 수 없지.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에서 보인 행동은 친아들이 아닌 것처럼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만큼은 조용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보인 행동들을 봤을 때 인간 취급을 해줄 수는 없었어요. 동물보다 못한 취급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고 서로 웃고 떠들며 지금의 시간을 즐기면서 돈 얘기만 꺼내는 그 인간들의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아 한가득 담은 육개장 그릇을 들어 순식간에 시댁 식구들을 향해 뿌려 버렸습니다. 멀건 육개장에 온몸에 튀어버린 시부모와 동서내외는 경악을 했지만 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소주병을 들어 당장 나가라고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분노한 모습을 보고 급하게 돈만 챙겨서 도망을 치려 하길래 맨발로 정신 나간 여자처럼 그 인간들을 뒤따라 가려 하자 지인분들이 저를 붙잡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본 터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며 가슴을 내리쳤어요. 그래도 자식이 세상을 떠났는데 돈부터 챙기려 드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일어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로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딸이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내었고 그래도 제 옆에 딸이 있다는 거에 너무 든든했었습니다. 그렇게 딸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장례는 다시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남편을 화장터에서 화장을 한 뒤 납골당에 안치시킨 후 힘들었던 시간들을 겨우 끝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 장례 첫날에만 많은 돈을 챙긴 뒤 다음 날부터는 아예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은 납골당에 안치하는 날에도 아예 오지 않았었어요. 부모라는 사람이 자식이 세상을 떠났는데 돈만 챙겼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었죠. 그날 이후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고 얼굴 볼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걸 정리한 뒤 시댁 식구들이 없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고 남편과 오랜 시간 함께 일을 했었던 수제 구두 매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다시 해외로 가기 전에 옆에서 같이 일 처리를 도와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줬어요. 배우는 건 한두 끝도 없다고 제 딸은 6년간 전문가 과정을 밟은 IT 업계에서 꽤 인정을 받은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좀 더 넓은 세계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었는지 유학 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 한국으로 다시 귀국해서 저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온 딸은 세상 떠난 저희 남편과 똑 닮았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런 딸이 제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슬픔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구두방을 정리한 뒤 부동산에 내놨던 집만 처분하면 되면 끝나는 거였는데, 어느 날 볼일을 끝낸 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 순간 시댁 식구가 떡하니 집에 들어앉아 있었어요. 남편 잡아먹고 무슨 염치로 여길 들어오니? 너 생각보다 일 처리를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더라. 구두 매장 벌써 처분했다며? 그 돈 혼자 꿀꺽하게? 그리고 이 집도 우리와 한마디 상의 없이 부동산에 내놨던데, 내 아들이 그동안 힘들게 벌어모아 장만한 이 집을 그냥 가져가겠다고? 네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아유, 간만 배 밖으로 나왔겠어요? 아주버님 세상 떠나고 이제 두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어머님이 하시는 말 받아치기까지 하잖아요. 아주버님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세상을 떠났겠어요? 겉으론 착한 척하면서 속으론 어머님한테 욕을 한 바가지 퍼부었을걸요? 그런 가식적인 가면 그만 숨기죠. 주거 침입죄로 신고해야 정신 차릴래? 장례식장에서 덜 난 것 같은데 오늘 마저 할까? 내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누구 하나 세상 떠나야 끝날 것 같지? 당신들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 떠난 걸 인정하지 않고 반성조차 없는데 내가 쓰레기 같은 당신들을 용서해 줄 것 같아? 이 집을 장만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었는데 아무런 노력 없이 가져가겠다고? 오늘 잘 됐네. 나도 더 이상 잃을 게 없는데 세상 떠날 각오로 당신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그거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뭐 어쩌게? 그걸로 우리 가족 전체 세상 떠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니?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이 집 명의 내 앞으로 돌려놔라. 구두 매장 처분했으면 그걸로 먹고 살면 되잖아. 이 집은 너한테 절대로 넘겨줄 수 없으니까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당장 내놓거라. 엄마, 저는 준비됐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계획한 대로 바로 작업 진행하면 되는 거죠.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싶으니까 말로 할 때 이 집 저희 엄마한테 줘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물리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형수만 그동안 쌓인 게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건 얼마나 많은 불만들이 쌓였는지 알아요.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요. 저 자루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조용히 따라주세요. 놀고들 있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순히 따를 것 같아?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도 두 눈 뜨고 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시모는 더 이상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멱살을 잡아 세차게 앞뒤로 흔들었어요. 그러자 시동생이 저를 넘어뜨렸고 이미 이성을 잃은 시댁 식구들은 저를 향해 사정없이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몰매를 맞던 그때 작은 방 문이 열리면서 제 딸이 걸어 나왔어요. 그와 동시에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신고받아서 왔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길래 시댁 식구들은 모두들 당황해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현관문을 급하게 열었고 경찰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상황 정리가 되자 제가 그 인간들에게 당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가족들끼리 잠깐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은 것뿐이라면서 신체적인 해를 가하지는 않았었다고 경찰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가족들끼리 서로 의견 충돌이 있다 보면 안 좋은 대화가 오고 갈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일로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을 오게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니? 아유, 별일 아니니까 그만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안일이니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원만하게 합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왔으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경찰들을 속이려 해요. 좀 전까지 당신들이 나를 몰매했잖아. 형님, 몰매라뇨.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접촉이었죠. 그러니까 말로 할 때 좋게 풀어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일을 크게 만든 게 누군데 지금 큰 소리예요. 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거라고 설명했죠. 이래서 사람은 혹시 모를 앞날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뱀 같은 열을 자를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게 된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지거든요. 또다시 그 더러운 입으로 다시 한번 입 털어 보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모든 일처리가 끝났을 때 돈 욕심 많은 시댁 식구들이 다시 들어올 거라면서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CCTV를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딸의 말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던 건데 생각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시댁 식구들은 결국 본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있는 증거물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시모는 이를 갈면서 저와 딸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쩐지 저 작은 방이 문이 잠겨 있길래 왜 그런가 했었는데 네가 들어가 있던 거였니?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완전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 그래서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그런데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많이 놀랐거든요. 할머니가 우리 집을 밥 먹듯이 드나들었다면서요. 원래는 비밀번호를 바꾸려 했는데 그렇게 되면 밖에서 더 험한 꼴 당하게 될까봐 일부러 그냥 놔뒀었어요. 그래야 한 번에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경찰관님, 이번에 저희 아빠가 교통사고 나신 것도 다시 수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단순 사고인 줄 알았는데 글쎄 방 안에서 대화 나누는 소리를 엿듣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아빠와 연관이 있는 문제였더라고요. 녹음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 엄마도 들어보세요. 돈을 달라고 할 때는 살살 달래서 받아내야지. 무작정 손부터 내미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앞으로 몇십 년간은 충분히 받아먹을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다 망친 거라고.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당신이 무조건 받아내. 당신 실수 때문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잖아.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당신이 따라 붙으라고 한 거잖아. 그놈의 도망만 안 쳤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줄 텐데 계속 보채면서 따라다니니까 배달 가다가 우리를 따돌리려고 속도를 높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잖아. 이 집 이미 며느리 소유가 됐는데 어떻게 받으라는 거야? 왜 못 받아요? 어머님한테도 충분히 권리가 있는 거라고요. 착한 아주버님이 쥐뿔도 없는 형님 먹여 살리겠다고 악착같이 일하다가 이 꼴을 당한 거라고요. 그런데 엄마, 우리 정말 괜찮겠지? 이 사람이랑 나도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돈 좀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형이 자기는 돈으로밖에 안 보이냐면서 나한테 화냈던 게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이 난다니까요. 구두 매장이 잘 되니까 도움 좀 받으려 한 건데 너무 매몰차게 거절해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 형한테 막말하고 몸을 밀친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나중에 문제가 커지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너 입 조심해. 쫄 거 없어. 어차피 장례 치렀고 경찰들도 단순 사고사로 처리했는데 누가 밝힐 건데? 우리는 그냥 뒤쫓아 간 것밖에 없는 거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이대로 조용히 넘어가면 좋긴 하겠는데 나중에 CCTV 확인하거나 그러진 않겠지. 당신이 화난다고 뒤에서 받아버리라고 막 화내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꼬인 거잖아. 어찌됐든 원인 제공자는 우리들이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도 우리들 뿐이야. 평생 입 닫고 살면 아무 문제 없어. 범인이 왜 걸리는지 알아? 사고가 난 현장에 궁금해서 꼭 나타나거나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죄책감이 들어서 타인한테 얘기하다가 걸리게 되는 거야. 우리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고. 이게 지금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이가 구두 배달을 나갔을 때 당신들이 그의 앞길을 막았던 거야? 그래서 따돌리려다가 사고가 난 거고? 시댁 식구들은 남편한테 돈을 뜯기 위해 접근했다가 거절하게 되자 화가 나 뒤쫓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시댁 식구를 따돌리기 위해 속도를 올리다가 결국 사고가 나게 된 거였어요. 녹음된 내용에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숨기려 했다는 거에 경찰들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 인간들을 경찰서로 연행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터라 다리에 힘이 풀려 버렸고 자기 가족들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된 남편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그동안 숨기고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법적 처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가 났던 현장 근처에 CCTV 확인 결과 남편이 따돌리려고 속도를 높였을 때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던 시부의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증거물들로 인해 본인들은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해를 가한 행동들과 남편을 세상 떠나게 만든 그 인간들은 징역을 면할 수 없을 거라고 변호사 상담으로 알 수는 있었지만 최대한 형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선처는 없을 거고 그 인간들이 평생 감옥에서 썩길 바랄 뿐입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남편이 이제는 마음 편히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평생 저와 딸을 위해 힘들게 살아왔던 남편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법적 처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